금융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 4년 전에도 펀드 이야기 나오면서 현직 펀드 매니저도 못 풀 만한 문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금융 경제에 관련된 건 복잡해도 좀 봐둘 필요가 있다.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예금을 수취해서 이자를 주는데 보통 한 4% 주죠? 대출을 해줘서 받는 이자는 적어도 5, 6% 정도는 되지?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적금 넣을 때는 길어야 3년인데 아파트는 15년, 20년, 30년이라고. 단기에 비해 장기의 경우는 저 사람의 신용이 떨어질 수가 있어. 유동성 리스크,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어.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저희도 은행에서 저희도 돈 떼먹힐 입장에 있으니까 좀 이자 셉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원금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은행은 대출해 주면서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만기까지. 요 증서 하나 들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30년 계약되어 있으면 30년 12월 31일 날이라고 하면은 그때 원금 이자 싹 다 털 때까지. 그러면은 이거 이제 주는 거지. 사실 요거 증서를 주지는 않고 은행에서는 서류를 끊어줘요. 원리금 상환 완납 증서를 끊어줘. 1억 빌렸다가 1억 싹 다 갚으면은 저 서류 끊어주세요 하면은 네 1억 빌리셨는데 언제 몇 퍼센트에 빌리셨는데 언제 다 갚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서류 끊어서 줘. 이렇게.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장단기의 금리 차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제가 예를 들었었던 거에서는 5% 빼기 4% 해가지고 1%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은행의 자금 중개는 돈 맡기는 예금자, 중간에 은행, 돈 빌리는 대출자를 가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 자금이 중개가 된다. 은행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여기까지 문제될 게 1도 없어. 자, 그런데 이제 방금 2번 그림자 금융 이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거 있죠? 그거 여기 칠판에 아까 썼던 거 그 얘기야? 옆에다가 다시 쓸 거예요. 제 여기는 아까 쓰는 것 같더니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 은행 아니라고.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 금융상품. 이런 게 있나? 있어.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현대캐피탈 이런 애들. 은행 금융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는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중개 과정이 은행과 반대로 지속이 됩니다. 이제 체크하러 갑시다. 그림자 금융은 본격적인 얘기 나오죠.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때 대출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에 콘딧 여기다가 쓸까? 가운데에 콘딧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콘딧은 도관,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발행된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 저 보고서 돈 좀 빌려주시거나 투자하실 분이라고 해서 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해. 단기 금융상품. 딱 6개월만 쓸게요. 이런 거야. 시간이 길지 않아. 딱 6개월. 6개월에 10% 드린다니까? 이런 거지. 누구나 혹하지 않겠어? 이렇게. 1억 6개월 맡기면은 나중에 1억 1천만 원 준다라는데 난 나라도 할 것 같은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팔면 누군가가 사야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의 돈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거야. 펀드가 요 단기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거야. 근데 펀드는 또 어차피 돈이 모여져 있는 거죠. 펀드는 누구 돈 만들어? 누구 돈 모아놓은 거야? 투자자의 돈을 모아놓은 게 펀드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드는 애초에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때 저희는 이런 데 투자합니다라고 공개해야 돼. 그게 법이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하게 흘러들어가기 위해선 펀드가 요 단기 금융상품 어음 못 믿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주로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뜬금없이 이제 여기에서 은행이 등장하는 거지. 은행이 등장해서 요거 돈 말아먹으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이 이 어음을 보증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 펀드 회사에서는 누구? 이 은행 믿고 이거 사는 거야. 이렇게.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여기에서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재원으로 마련한다. 이제 복잡해졌지. 자, 콘딧은 무엇을 구매를 합니다. 무엇을 구매를 합니까? 대출 채권을 구매합니다. 대출 채권을 구매하는데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대출 채권을 5개를 구매해. 그래서 얘네들을 잘 짜는 거야. 잘 짜는 거지. 그래서 구매를 하고 이 대출 채권을 구매해서 무언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이거를 판매하는 거야. 얘를 판매하는 거야. 요거를 잘 조합을 해서 구매하고 조합을 해서 얘를 판매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을까? 그리고 판매를 하면은 돈이 들어오겠지.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어디가 있냐? 증권을 발행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고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그거 사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까? 여기 이해됐으면 끝나. 이처럼 금융자 그림은 대출채권에서 대출채권 아까 요거 대출채권 샀지 요거 계속 틀어지고 있어? 아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받고 대출채권 또 팔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증권화를 통해 금융사슬의 증계를 만든다. 전통적인 신용증계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하게 자금이 중개된다. 그런데 돈이 휙휙휙 돌게 되는 거지. 옛날엔 대출자에서 은행으로 가는 거 한 단계밖에 없었어. 근데 이것만 봐도 어떻게 이미 여러 단계로 돈이 오고 간다고. 판매한 요 금액으로 대출증권을 만들고 이렇게. 이 판매한 대출증권을 만들어서 또 다른 증권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새끼에 새끼를 치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 이제
여기 처음에 어음 요구할 때는 꼭 제1금융권 은행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게 2단계, 3단계 넘어가잖아? 얘네들이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그거를 꼭 은행이 보증해주지 않아도 돼. 이제는 증권사에서 보증해줘도 되고 3차, 4차 넘어간 애들은 캐피탈, 현대캐피탈에서 보증해줘도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사왔었던 누구야? 대출채권 1, 2, 3, 4, 5 중에 여기에 이 애초에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얽혀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이죠. 신종증권이 요거 새로운 신종증권 얘네가 믿을만한가는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 어디 색깔 칠할게요. 얘네들. 여기에서부터 돈이 밀리지 않고 이 사람들 1, 2, 3, 4, 5가 돈을 은행의 이자에 잘 갚고 있어야 돼. 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끊어.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그렇지.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종이 쪼가리 되는 거야. 이거 종이 쪼가리 들고 빨리 이자랑 원금 갚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요. 집이 파산했는데요. 저 실업자 됐는데요. 하지만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가 되므로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이거야. 자, 요 새로운 증권을 팔 거야. 사람들한테 팔 거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는데 엄청 복잡한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 3단계 정도 거쳐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꼼꼼한 투자자가 생각했어. 3단계 이렇게 해서 거쳐가 봤더니 투자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이렇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예를 들면 원금을 회수할 확률이 90%야. 되게 높은 건데요? 아니야. 은행에 돈 빌려주고 돈 받을 확률이 90%라는 건 엄청 낮은 거야. 90%만 돼도 되게 낮은 거야. 이거 위험한 상품이야. 그래서 콘딧은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용어 나왔죠? 트렌칭. 트렌칭이라는 건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조각을 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여기 있어. 대출채권 1, 대출채권 2, 대출채권 3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원금이랑 이자를 회수할 확률이 90%야. 3개까지 가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2개만 할까? 요렇게 대출채권 1, 2 이렇게인 거야. 90%면 엄청 낮은 거지. 요거 하나가 받을 확률이 90%야. 또 얘도 받을 확률이 90%야. 근데 이거를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요게 각각 1억짜리라고 합시다. 얘도 1억짜리라고 할게요. 자, 1억 묶어서 2억짜리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2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1억짜리를 조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 이거를 쪼개면 어떻게 쪼개는지 볼게요. 어디가 있냐?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상위 트렌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증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트렌칭의 상위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위험 구조를 변경해서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1억 1억 합쳐서 0원에서 2억짜리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반으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무슨 한이 있더라도 얘네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원금 보장해 드릴게. 그리고 밑에 요렇게 부실한 부분만 모아서는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대신에 수익률은 여기 요 사람들보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을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네들 돈 먼저 꿀꺽 하는 거지.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땐 이제 얘네들도 손실을 보게 되는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완전 양아치야.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건 양아치예요. 1년 후에 1억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라고 봅시다. 각 대출이 1년 후 부도날 확률은 10%로 동일하고 다른 채권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시다. 이 채권이 부도난다고 얘가 채권이 부도가 나는 거는 아니야. 그냥 아예 별개의 채권인 거야.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가 되면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나 8천만 원 주고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사왔는데 이 대출 채권 대출 받은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8천만 원 날리는 거야. 됐을까? 그 중에 뭐 3천, 4천이라도 받을 수 있나? 아니야. 못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제 이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이를 기초로 신증 채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 A와 1억짜리 B를 합쳐서 새로운 증권 2억짜리 C를 만들고 이 2억짜리 C를 상하 요렇게 딱 잘라서 두 개로 팔 거야. 1억짜리 두 개를 합쳐서 2억으로 만든 다음에 두 사람한테 따로따로 팔 거야. 근데 어떻게 따로따로 팔 거냐면 상위 트렌치 투자자 여기 요 부분을 사는 사람은 1년 후에 1억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신종층 증권의 가치가 1억 이상 되니까 두 대출이 동시에 부도만 나지 않으면 1억을 받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을까? 2억짜리니까 하나 홀딱 망해서 0원, 10원도 못 받는다고 쳐도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어, 돈을. 두 채권이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은 0.1 곱하기 0.1, 즉 0.011%니까 회수 확률이 99%가 됩니다. 여기 있는 상위 트렌치를 사는 사람은 90%짜리 두 개 해서 90%가 아니라 99% 안전한 상품을 사는 거라고. 됐습니다. 하위 트렌치 얘네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1억을 받기 위해서는 둘 다 부도가 나야 하지 않으니까 0.81, 즉 81%가 됩니다. 됐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 돈 못 받을 확률 19% 됩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인데요? 1억짜리인데 5천에 해드립니다. 이런 식인 거지. 5천 투자하세요. 81%가 되면 1억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1억 받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억짜리니까 9,900만 원에 사가시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81%가 됩니다.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하면 1억을 받을 확률은 90%였지만 신종 트렌치에 의해 하면 회수 확률이 99% 상승합니다. 반면 얘네는 81%였었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따로따로 샀으면 90%인데 얘는 9% 늘었고 얘는 9% 줄어들었지. 즉
하위 트렌치가 가지고 있었던 9%를 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리 합치고 나누고 상하 나누고 지랄을 해도 애초에 90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99%짜리, 81%짜리 같지만 실상은 90%짜리라는 거지. 회수받을 확률이 90%였었지만 신종은 99%, 하위 트렌치는 회수 확률이 81%로 개인 대출 채권에 비해 9% 낮은 회수 확률을 감소하게 되고 사실상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9%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9%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거야. 이전된 거. 화폐의 가치를 무시하면 상위 트렌치의 가격은 0.99, 즉 9,900만 원이고 하위 트렌치의 가격은 0.81, 8,1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 회수 확률 90%면 되게 낮고 위험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99%? 아,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신종 채권을 제공해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돈이 돌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여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해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거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 구조를 변경해서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험 총량을 줄이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제가 감당해야 할 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을 가져왔습니다. 한 군데서 스텝 꼬이면 계속 말아먹는다 그랬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는 파산, 그림자 금융의 위기 확산으로 주요 경로를 지목하면서 그림자 금융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됐을까? 오케이. 나머지 문제 푸실 건데요. 2번 문제 푸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요건 금방 지울 거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가 호황이야. 그러면 새로운 이거 쓰지 마. 신규 증권을 발행하기가 쉽겠지. 신규 증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격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불황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애초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 대출금 못 갚는 애들이. 그러니까 신규 증권 발행하는 거는 줄어들겠지. 반면에 가격은 늘어나겠죠. 비싸게 거래된다고.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고 그림자 금융 하는 애들은 제일 큰 목적이 뭔데? 돈이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아서 금융회사 망할 수도 있고 그림자 금융하는 애들이 망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호황일 때는 지나치게 신규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신규 발행해? 너 믿을 수 있어? 예, 믿을 수 있어. 너 지금 빌리고 갚은 돈 비율이 얼만데? 저희 회사의 총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안 돼. 2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신규 증권 발급 못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불황일 때에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너 얼마 있어? 아, 저 10억밖에 없는데요. 알았어. 5억으로 낮춰줄 테니까 5억도 어떻게 좀 잘 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 증권 발행을 조금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한 정책을 펼 겁니다. 그거를 경기에 순응하냐, 역행하냐, 그 용어로 설명해 줄 거라고. 됐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1번,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해서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합니다. 아니요.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해서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스스로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그걸 펀드가 사가게 만드는 거지. 펀드의 돈을 직접 갖다 쓰는 게 아니라. 1번 틀리죠. 그림자 금융은 은행은 콘딧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도 보강, 얘네들이 보증해준다 그랬죠. 뜬금없이 아까 은행이 들어가서 보증해줄게 그 정도는 했잖아.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 빨리빨리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서 시장에 매각해서 자꾸 돈을 굴립니다. 맞지? 신종증권은 트렌칭 기법을 통해서 2억짜리 1억 상위 하위 나누는 거죠. 상위 트렌치의 원리금 회수 확률이 아까 얼마? 99%. 하위 트렌치 아까 얼마? 81%보다 높아지게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보일 뿐 실제 위험도의 총량을 낮추는 건 아니라 그랬어. 신종증권은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이 되므로 그렇지. 신종증권이 가지는 위험의 총량은 증권화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위험의 총량은 안 바뀌어. 아까 얼마? 각각 90%짜리. 안 변해. 이렇게. 옆에 거 2번 보러 갈게요. 말만 엄청 길어. 상관관계란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떻게 직선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표와 함께 상관계수고요.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면 서로 정방향, 음의 값을 가지면 서로 역방향을 움직이는 걸 나타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를 갖는데 상관관계가 0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서로 독립. 얘가 망하는 거에 얘가 펀드 아까 합시다 대출, 얘 대출금 받든 못 받든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상관관계 0. 두 개의 대출 조건에서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다. 하나가 부도되면 나머지도 무조건 부도되는 것. 하나의 대출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출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똑같이 가는 거야. 얘 받을 수 있으면 얘도 받을 수 있고 얘 망하면 얘도 망하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게 상관관계 1.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1이라는 말은 뭐야? 사실상 둘이 같은 채권이야. 하나의 채권이고 상관관계가 1이면 그거는 사실상 하나의 채권이야.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 2개가 있다고 봅시다.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10%. 개별 대출 채권은 반드시 부도 시 전액 손실되어서 회수 개목은 0이다. 부도가 되면은 중간에 1억짜리인데 3천이라도 못 받나? 아니요. 무조건 0. 이들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다. 두 대출의 채권은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도 동시에 부도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다가 씁시다. 이거 사실상 하나의 채권. 사실상 하나의 채권. 단일 채권이야.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를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두 개 합쳐서 2억 회수 확률은 얼마야?
각각 90%인데 사실상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90%지. 1억만 회수할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 왜? 전액 손실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 0%야. 즉 둘 다 손실 날 확률 얼마야? 10%지. 됐나요? 90, 0, 10. 90, 0, 10. 벌써 쫙쫙쫙 끝나가지. 다음 확률이 0%니까 받을 수 있는 돈도 당연히 0이지. 둘 다 빵빵. 정답은 5번. 의외로 2번 문제는 쉽지. 됐을까? 이 포인트는 뭐예요?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다. 사실상 하나의 채권이다. 여기 가능성 0이다. 그것만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는. 뒤로 넘어가자. 3번. 3번 문제는 또 의외로 쉽죠. 사실상 이해하는 문제니까. A는 은행 이야기 하는 거고요. B는 그림자 금융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림자 금융 이야기 하는 거였었지. 1번. 은행은 그림자에 비해 짧고 단순하다. 그렇지. 은행은 그림자와 달리 예금자 보호 기능이 존재합니다. 맞죠. 은행은 그림자와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은행.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 은행. 동일합니다. 맞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채권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니은, 그림자는 도입 초기 은행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대출 채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은행의 신용 보강이 필요한 건 둘 다지. 둘 다 보증해주는 애 있어야죠. 이렇게. 정답은 5번. 옆에 거 4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읽을게요. 금융자 그림의 위험은 경기 상황에 대한 변동성, 경기를 많이 타.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상품이나 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애초에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조금 투자해서 이득 보면 확 이득 보고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자금 조달의 경우 경기가 호황, 오케이. 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의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에는 채권의 발음에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자금 조달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지고 그렇지. 불황일 때는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호황일 때는 부도 잘 안 나지. 경기가 불황일 때 부도가 많이 나니까.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출 채권도 안전하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대출 채권도 위험해집니다.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각종 트렌치별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야, 이거 위험한데 누가 그 돈 주고 사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지. 그러면 10억, 9억 9천에 팔아야 될 거를 이걸 한 8억에 팔아도 팔리지가 않아. 환장하는 거지. 이 돈 끌어다가 이거 사가지고 또 그걸로 이거 사고 있는 건데 얘한테 이자 주고 이자 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지.
이 경우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과 운영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 위기를 처하고 다른 데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 이제 정부에서 나서야 돼.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춰서 증권화를 억제를 하고, 경기 호황기에는 저 상품 10개 팔 건데요. 안 돼. 6개만 팔아. 이런 식으로 제재를 걸어준대.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이 비율을 완화시켜서 증권화의 관용적인 정책을 수용합니다.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에이씨, 못 판다면서요? 아니야, 팔아도 돼. 6개월 정도 내가 여유 줄게. 팔고 싶은 거 있으면 팔어. 싸게라도 팔아서 잡고 빨리 돈 당하게 하고 너 안 망해 죽으려고 좀 노력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해 준대. 이와 더불어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기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력을 강화시킵니다. 여기 그림자 금융 애들한테는 경기 호황일 때 조금만 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좀 팔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류 가방 들고 은행 찾아가는 거지. 야,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서 위험이라 네가 보증 쓰고 있는 애 쟤들 위험한데 너 은행 가지고 있는 자본 얼마 있어? 뭐 저희 은행은 뭐 한 3조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자 은행에 대출해주고 보증해준 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 뭐 한 5조쯤 되는데요. 너네 은행 얼마 갖고 있다고? 3조요. 신규로 너 계속 하고 있지? 안 돼. 너 3조에서 5조까지 니네 금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보증서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 기준인 은행의 규제 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력을 강화합니다.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일반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자기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야, 너네 은행 여기저기 보증 엄청 잘 써주고 있더라. 그림자 은행한테. 뭐 어때서요? 그냥 술술 써주는 건데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 비율이 너무 높아. 너네 은행에 지금 창고에 금고에 얼마 들었어? 한 4조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2조 더 채워놔. 그 다음에 보증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1번. 규제 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호황일 때 줄이고 불황일 때 늘리지. 그러니까 호황이면 원래 확 많아지는데 오히려 호황일 때 줄인다. 불황이면 사람들이 안 사 이러는데 잘 사게 만드는 거지.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오히려 호황일 때 그거를 줄이고 불황일 때 규제 비율, 불황일 때 그 규제 비율을 늘리니까 이거는 경기 역행하는 거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 증권의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자금 조달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돈이 많아지면 비싸질 수 있겠지.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높이게 규제할 겁니다. 너네 은행에 금고에 4조 있다고? 안 돼. 6조 채워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규제 이전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신규 증권의 발행 규모는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신종 증권 더 많이 발행하겠지. 경기 순응성을 띠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좋아.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 확
솟구치는 거를 억누르게 하려고 경기 수능성을 낮추고 괜찮아.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춘다? 아니야. 경기의 역행성을 낮추는 것까지는 아니지. 불황기에도 어차피 애초에 경기 수능성을 띠고 있어. 불황일 때 내려가면 이거 수능인 거야. 그치? 근데 불황일 때 내려가는 거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역행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수능성을 낮추는 거지. 얘도 역시 수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불황이 되면 자금 조달 힘들어져. 이거 수능이지. 근데 불황인데도 튕겨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수능성을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을까요? 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237페이지 4번 이 보기는 단독 지문으로 와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자꾸 해보시고 오늘 다른 거 여러분들 시키지 않을게요. 제가 지문 설명하면서 옆에다가 그림같이 이렇게 막 도표 같은 거 그리고 했었잖아요. 어디에다가 있었더라? 233페이지에 요거 있지. 요거를 지문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들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흐름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끝!